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정치적인 현안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대정부 질문이 국회에서 22대 국회 예, 처음으로 예. 개원 이후 있었는데 다양한 주제를 망라해서 있지 않았습니까? 선생님은 대정부 질문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회 효능감 또 민주당의 약진 이런 거를 참 많이 느끼는데 과거와 달리 이제는 유튜브라는 게 있어서 의원들 질의를 뭐 풀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부가 일단 공부가 되더라고. 의원들한테 대정부 질문 한번 나오는 게 의원 생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음. 저는 딱 두 사람만 찍어서 얘기를 아, 두 하겠는데, 사람이요? 예. 네. 하나는 제일 화제가 되고 제일 재밌고 제일 코믹했던 박지원 의원. 예. 그분의 속마음은 그냥 읽혀요. 뭐냐면 그 노장의 안타까움이지. 그러니까 대상은 한덕수지만 현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고위직 공무원 대다수를 향해서 하는 말 같아요. 당신들 원래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 아, 음. 좋은 정부가 들었으면 정말로 유능하게 좋은 일 했잖아. 잘했잖아. 근데 이상한 정부에서 왜 한마디 말도 저항도 못하고 이렇게 영혼 없이 구냐라는 음. 애절한 그 외침이 굉장히 코믹하게 벌어졌고 또 한덕수 씨도 머리가 좋은 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요. 극도의 존경 표시로 그걸 모면하는 그게 굉장히 재밌었죠. 근데 그 대정부실을 통해서 우리가 새삼 느꼈죠. 사실 윤 정부 새로 고위직에 발탁된 괴상한 사람들, 이준숙이나 뭐 김문수 같은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공무원은 그냥 원래 그런 사람들은 아니야. 아,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상한 명을 받으면 정말 영혼 없이 이상한 짓을 해. 그런 걸 새삼 하나 느꼈고 그 밖에도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식견이나 또는 그 자세를 과시하는 의원이 음. 많은데 그 한 사람만 콕 집어 얘기하면 그 이소영 의원이에요. 아, 이소영 의원이요? 예. 그러니까 금투세에 대해서 그건 굉장히 복잡한 논의잖아요. 근데 그분의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금투세가 시행되냐 마냐 이전의 문제가 존재하는데 그거부터 해결해야 된다. 상법 개정. 그러니까 음. 주식 그러니까 다 그 뭐죠? 그러니까 하여튼 주식 오너 네. 그룹들이 횡포를 부릴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 갖고 소액주주자들이 그냥 한 방에 주식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이런 전 근대적 시스템부터 고쳐 놓고 해야 되지 않냐라는 쪽으로 하는데 그 주장을 총리, 경제부총리 또 소관 담당자를 하나하나 자세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한 다음에 아주 목소리 한번 높이지 않고 설득력 있게 명료하게. 하는데 네. 굉장히 좋은 정말 영리한 전략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 주목이 됐는데 다른 것보다는 이제 화제성 있는 의제를 가지고 뭔가 남들이 모르는 사실을 이제 어쨌든 간에 폭로식으로 공개를 골 했는데 붙인 거.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정부 질문의 묘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면은.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눈여겨봤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면책특권을 배경으로 뭔가 이렇게 딱 던지는. 예. 그러니까요. 하여간 재밌었어요. 네. 그 저 누구야 저 정도 정동영 의원? 정동영 네. 의원도 야 노장은 죽지 않는다 모습 그러니까요. 보였죠. 그때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시절에 인사청문회 할 때도 굉장히 강온 조절을 잘한다고 해야 할까요? 네. 그 노숙한 정치인의 그런 실력을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대정부 질의를 사람들이 이제 유심히 쳐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이들 봤더라고요. 그전엔 뭐 9시 뉴스에서 정말 짧게 요약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편집된 것만 접하다가 이렇게 풀 콘텐츠를 보면 정말 사안을 깊이 있게 음.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청문회나 대정부질이나 이걸 통해서 공직자 되는 사람들이 곤란한 것들을 저런 방식으로 비굴하게 비껴가는구나 하는 것도 보게 되고 말이죠. 과거라는 게 보면 이제 역사라는 게 늘 보면 현재를 보는 거울이기도 한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우리 역사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긴 역사인데 지금의 국면이라는 것이 좀 어떤 지점과 좀 약간 유사성이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걸 글쎄요. 역사의 반동기라고 보기에는 또 이 악한 국면을 이끄는 집단이 소수이고 권력이 그렇게 완결되지도 못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생각하는 단위가 뭐 어제, 그제 혹은 한 달, 1년 그래봐야 내 인생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위에서 큰 틀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조 시대 몇백 년이 있었던 그거가 이제 대한자를 붙여서 한 번은 이제 왕정이었다가 이제 황제 참칭한 왕정이었다가 이제 공화정으로 넘어갔는데 그게 지금 완결되지 않고 계속 지금 수립기구나 이렇게 허약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윤석열 등장하고 저는 느꼈거든요. 공화정을 그러니까 인민주권이라고 하는 공화정의 생 기초를 아직도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신기한 체험을 했잖아요. 네. 그냥 잘 사는 나라가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제도로서의 공화정은 너무나 불비하고 불안전하고 조금만 그 악한 마음을 먹고 이제 권력적 수단을 갖고 법이라는 이 폭력 수단으로 흔들면 이렇게 네. 망가질 수도 있건만 사회적 부는 엄청나게 축적이 돼 있는 상태. 그리고 그 격차라는 게 이제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져서 사람들이 신흥 귀족 사회처럼 이제 넘어가는 그 상황. 뭐 이 모든 이 와중에 갑자기 지금 뭔가 이렇게 큰 장벽 앞에 빵 놓인 거죠. 근데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저는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롭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엄청 미래가 어두워 보일 때도 있지만 더 크게 보면 그래도 이걸 헤쳐나갈 저력이 있는 게 아닐까 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체제라는 건 이제 2년 반인데 그게 3년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5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성장하고 극복해 나가는 긴 역사라는 맥락에서 보면 정말 어떤 작은 돌뿌리의 시기 같은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냥 어둡고 부정적으로만 생각되지는 않는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보수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예를 들면 이상돈 뭐 중앙대법대 명예교수라든가 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서서히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나를 선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통 보수는 지금 거의 다 돌아섰죠. 그렇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극단주의자들만 지금 정권에 참여하고 있고 이상돈 김종인이 등 돌렸다는 의미가 말 그대로예요. 그냥 그 표현이 되게 이상한데 그게 오히려 맞는데 점잖은 사람들이 다 등 돌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점잖은 사람들이. 네. 방귀 뀌는 사람들이 다 등 돌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욕먹을 각오도 하고 보수화될 네. 각오도 하고 그다음에 이 우리 사회 이제 진보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사회 발전의 동력인 건 맞는데 우리 안에 이제 민중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민중주의가 선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그러니까 소득으로 볼 때 대다수가 이제 저소득이었던 시절에 그 민중주의라는 거는 사회를 이렇게 추동하는 힘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집이 허물어져 갈 때 집을 완전히 해체해 갖고 새 집을 짓는 방법이 있고 보수해서 기둥을 잘 보수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가 어느 쪽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그 아무리 해체하는 측면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완전히 네. 해체하기에는 네. 가진 게 이미 너무 많고 그렇죠. 네. 경험도 이미 많이 쌓여서 민중주의라는 건 진짜 완전히 다 해체해버리고 새로 짓는 그 모델이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 민주당 안에 있는 그 민중주의적 유산이나 그 주장은 약간의 에너지원처럼 되긴 되나 그러나 민주당이 민중주의자들의 어떤 터전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민중주의자들은 별개의 정당으로 민주당을 공격하는 역할을 네. 해줘야 된다고. 근데 지금은 민주당이 그걸 다 포괄하고 있어요. 반면에 국힘당쯤에서 주장할 만한 많은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도 존재해야 된다고 저는 포용적으로. 생각해요. 네, 네. 많이 그래야 돼요. 그게 되게 이상하게 들겠지만요. 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체제를 유지해온 정책의 근간들 많은 게 국힘과 민주가 구분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뭐 쉽게 말하면요. 관료가 안 바뀌었어요. 문재인이 집권을 하나 노무현이 집권을 하나 김대중이 집권을 하나 그 관료는 그대로죠. 보수 네. 정권의 그 관료가 그냥 승진해서 그대로 쓰인다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계속되는 제도와 정책의 연속성이 있는데 거기서 약간의 편차가 있었던 거예요.
저만 해도 뭐 나이가 많아져서 그러나 싸그리 다 때려 부시고 새로 지읍시다. 난 못 그러겠어. 그러기엔 우리 이미 큰 집을 지은 나라라고요. 민주당의 어떤 그 보수화는 아닌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정책적 유연성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용인되려면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근데 지금 당면한 문제가 민주당 보수화가 아니에요. 당면한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라고 하는 이 무도한 체제를 빨리 종식시켜야 뭘 어떻게 나라를 다시 회복을 시키더라도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민주당의 보수화는 아니지만 정책적 유연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때만 어떻게 보면은 그 더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거기다 무게 중심을 두고 의사 결정을 할 때 좀 더 의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태도라고 하기에는 민주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여전히 혼재하는 건 사실이고 정책적인 과제를 두고도 지금 이견들이 조금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 남을 설득할 수 없을 수도 있는 얘기예요. 저는 일본 자민당을 좋아할 수는 없지만 일본 자민당 모델 워낙 당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왼쪽과 가장 오른쪽에 한 당 안에 다 있다니까요. 계파로 나뉘어서 그래서 밤낮 싸워. 지금의 자민당은 아베 일에는 완전 그 진영 내 극우들이 다 먹고 있으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는 문제죠. 근데 하여튼 그렇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주류 지배 집단이 되고 주류 정당이 돼서 한국 사회를 책임지려고 한다면 안에서 정책적 이견으로 진성준과 이소영이 팍 터지게 싸우고 그게 대중 앞에 노출이 되고 어느 시기인가는 무언가로 정리가 되면 지지그룹도 그걸 포용하고 승인하고 당의 방침을 몇 번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따라가고 뭐 그런 것들. 가령 뭐 제일 큰 게 경제 정책하고 대북 관계일 거거든요. 가령 어느 날 이재명 대표가 김정은 정권을 향해서 막 강경 발언을 쏟으면 어쩔 것이냐. 아마 민주진영은 엄청 당혹할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남북협력사무소를 북한이 때려 부셨단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문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엄청나게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남북 화해론자들은 일단 당혹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유연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당내 이견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소련이 지금의 러시아가 되는데 두 축이 있죠. 네. 하나가 페레스트로이카, 그게 개혁이에요. 네. 근데 또 하나가 글라스노스트, 공개예요, 공개. 빨가벗고 드러낸다는 거야. 개혁 개방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개방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번역이 두 가지가 되는데 공개야.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장점인데 지금의 용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자료도 안 나고 맨날 은폐하니까 항상 의혹 속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그거에 비해서 훨씬 투명한 정당이에요. 안에 이견이며 뭐 온갖 그 뻘소리까지 다 노출이 되면 좋겠어요. 대신에 뻘소리한 사람도 우리 쪽의 사람이라고 좀 생각할 수 함께 있어야 가자. 될까, 네. 네. 왜냐하면 정말 이해해서 정반대로 대립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요. 네. 너무 많아서 예를 들 수가 없네. 하여튼 그런 게 안에서 지글지글 부부를 끓는데 큰 틀은 있잖아요. 민주당이 가는 큰 틀은 있잖아요. 중산층 서민의 정당, 남북 화해 4대 강국 중립외교, 네. 모호성 뭐 나는 언제나 그 얘기는 말해요. 정책은 선명하되 민주당의 방향은 모호해야 된다. 아리까리 해야 된다. 민주당이 선명하면 어쩔 것이냐. 선명한 사람만 요만큼 끌어안고 강경투쟁할 것이냐. 이 사람은 나라를 끌어안고 책임지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지자분들께도 호소하고 싶은데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른 주장을 하는 현역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비판은 해라고. 근데 당에서 내쫓으려고 그 온갖 극언을 하고 이러는 거는 저번 총선 때 뭐 까놓고 얘기할게요. 수박이라고 하는 사람들 정책 때문에 내보냈어요.
아니죠. 네. 이재명 반대하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 그거는 정치 투쟁에 맞는 과정인 거죠. 내 편을 키우고 적군이 될 사람을 내쫓는 건 그건 정치 투쟁상 옳다고. 음. 근데 정책은 꼭 그렇지 않은 게 이것만이 정답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내 생각만이 옳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최근에 재밌는 체험을 한 게 바로 이소영 경우인데 저는 뭐 경제 정책을 잘 알지는 못하는데 다만 금투세 분이 지금 시행되면 정말 주식시장 휘청거리면 민주당 어렵겠다. 그 모든 사실은 국힘이 발의한 건데도 과거에 네. 이재명 법안돼서 똥바가지 쓰겠구나 했는데 이소영 의원이 언젠가 꽤 몇 주 전 혹은 한두 달 전에 금투세 유예 내지는 폐지 주장한 그 유튜브 영상 밑에 99%가 욕만 써 있는 걸 봤어요. 진짜 정말 거의 쌍욕으로 뭐 수박자서부터 뭐 그랬어. 근데 최근에 몇몇 군데서 대정부 질이라든지 3프로 TV라든지 또 자기 유튜브에서 설득력 있게 얘기하면서 기류가 확 바뀌어갖고 반반이야.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생각을 전향적으로 하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간에 그 연임을 해서 정책 추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스킨십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정치적으로도 약간 중도 보수 쪽으로 외연을 넓히는 작업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려는 것 같고 정책적으로도 최고위 내부에서 기류를 막고 하는 금투세 같은 경우에도 이소영 안으로 약간 좀 이렇게 의견들이 가는 분위기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그렇다고 진성준이 나쁜 놈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네. 정말 진성준 의원에 대해서 그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정말 참담해서 못 보겠어. 근데 분위기가 민주당 지지자들이에요. 네. 진성준의 진정성이 있는데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논박을 하라고. 근데 진성준이 나쁜 놈인 게 아니라고. 그런 민주당의 약간 수준 향상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김종인도 만나고 하여튼 그런 행보라든지 다 좋은데 너무 구체적인 건 좀 하지 마시고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약간 뒤에 계세요. 아. 너무 많은 것에 결론 내리고 책임지고 하는 그거 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뭐 다른 말로 하면 대통령 행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구교영의 정치비상고 첫 회인가 둘째 회인가 나와서 각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됐는지를 한 단어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김대중이 대통령 된 걸 의탁이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아무리 그때 김대중 좋아하는 사람은 국민의 25%밖에 안 됐어요. 근데도 IMF 이 국난에 그래도 능력 있는 그때 다 대중이라고 그래요, 어른들은. 대중이가 맡아야 이게 어떻게 되겠지. 이 심리가 있거든요. 지금 똑같아. 나라가 이게 추락할 것 같고 완전히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다가 이제 빵 회복 불능으로 그 망가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인데 아무리 봐도 이재명이 능력 있는 거는 저 적군들도 그 부정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능력 또 삶을 대하는 태도 또 스토리 다 검증이 된 사람이니까 더 이상 자기를 어필할 필요는 없어요. 약간 모호한 가운데 중요 변곡점에 한 번씩 하시는 거고 일상적인 거는 그 민주당 지금 최고위 얼마나 잘합니까? 최고위 만들고 거기다가 또 섀도우 내각도 꾸민다고 그러더라고. 비상시에 내각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 자원을 널리 공모합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아마도 구름대처럼 자원자들이 그거 공개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등등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나라를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접수한다는 건데 우리가 책임지게 지는 모습을 보이겠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 대표는 너무 전면에서 진두지휘 하실 필요는 없다. 네. 이 말씀 드리고 어쨌든 간에 또 이제 국회라는 것은 그 야당만 있는 게 아니고 야당이 뭐 일당이긴 하지만은 국민의힘이라는 카운터파트가 있는데 최근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정부를 향해서 어쨌든 고조된 목소리를 내고는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이제 수용 가능 여부는 사실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 한동훈 대표 행보는 좀 선생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떠든다고 제가 무슨 진리겠습니까? 정답이겠습니까? 모든 걸 알겠습니까? 다만 체험을 배경으로 그냥 몇 마디 보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 섣부르다고 생각해도 좋은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며 또 민주당 의원들 지도부는 한동훈을 포함한 국힘을 카운터파트 내지는 가장 주요한 상대로 여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수의 힘의 원천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아주 그중에 제일 핵심적인 건 기본적으로 이런 보수당은 없었어요. 저는 박세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쟁쟁한 시절에 보수 저는 민주당을 지지를 이탈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구나 할 그 승복이 되던 쟁쟁한 보수당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며 말 한마디가 달랐어요. 구룡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그랬어요. 지금 국힘에 예컨대 법사위에서 그 정청래 앞에 빡빡거리고 맞서는 그 국힘 의원들의 그 언행과 행태와 수준을 한번 보세요. 오늘의 국힘은 지금 처참한 수준이에요. 이들은 실제 보수를 구성하는 것 중에 가장 극단적 소수, 극우로 점철된 존재들이 동동 떠 있어요. 아닌 사람도 그 내부에는 많이 있거든요. 근데 상징 주체들이 그들이에요. 이제 한동훈 씨는 거기에 등에 안 타려고 지금 거의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아. 극우의 등에 타면 자기도 이제 공멸하는 거 그 정도는 알겠죠. 네. 그런데 정통 보수의 설득력을 갖지도 못하고 힘을 얻지도 못하니까 이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씨로 대표되는 지금 집권의 힘은 군이 지금 막 힘을 키우는 중이고 이제 기본 검찰이며 공조직에 이제 발탁된 사람들 중심에 네. 아주 그 외줄타기 아슬아슬한 그 세력이죠. 국힘이 더 이상 힘의 원천은 아닌 것 같아서 당 대 당이니까 뭐 상대는 해야 되겠고 그렇지만 저번에 당대표 회의 얼마나 잘 써먹었어요. 딱 제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그냥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네. 너무나 지금 힘들고 힘없는 한동훈에게 이렇게 좀 배려해 준 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고 진지한 협상 대상으로 쳐다나 봤냐고요. 진지하게 국가의 중대사를 우리 머리 맞대고 풀어봅시다. 우리가 결론 내려서 이렇게 정책을 나라를 이렇게 합시다. 하나도 없었어요. 무슨 타결책 하나도 없었어요. 노력해 봅시다밖에 없잖아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왜? 보수의 힘의 주체가 그쪽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무슨 가볍게 뭐 너무 경시하면 안 될지는 모르나 그들은 힘의 원천도 그런 자질도 없고 그런 힘도 갖고 있질 못하고 더 나아가서 그런 국민적 신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질 않아요. 네. 네. 그래도 그 한동훈 대표가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정치인인 건 맞잖아요. 그 최근에도 보면은 총선 기간에 주고받은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여기에 직언을 한다거나 그 문제를 본질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힘이 있을 가능성은 없어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지금의 한동훈 씨 스테이터스라면 이제 그 표현이 있는데 하여튼 그 한동훈 윤석열의 이제 목을 치고 나오는 예, 그걸 옛날 김영삼이 이회창이 김영삼 치고 나와서 네. 뭐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하려면 그러니까 열렬한 팬덤이라든지 지지 의원이라든지 뭐 배경이 있어야 그걸 할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단기 필마로 그래봐요. 일단 목 딱 날아가면 땡이야. 땡이라고요. 그러니까 못 그래요. 그냥 그 품에 안기는 선택만 있겠죠. 살려만 주십시오. 이거 외에 지금 구기자를 포함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한동훈이 정치인으로 우뚝 솟기 위해서 윤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차기를 노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제 의견으로는 도저히 그 그림이 안 보이거든요. 아니 도대체 믿는 게 있어야 그렇게 하는 거지. 네. 그래서 한동훈 씨는 그냥 적당한 시점에 날아가거나 그러니까 뭐 보궐선거라든지 지방선거 대패 와중에 이제 책임지고 날아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어느 날 전격적으로
윤 밑에 그냥 그 석고대죠. 엎드려 절하면서 형님 제가 정말 생각 잘못했습니다. 견마지로를 다 하겠습니다 하고 엎드려 들어가거나 이 선택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이회창 얘기를 해서 그런데 한동훈 대표와 김영삼 정부 때 이회창 결국 이회창이 대선은 졌습니다마는 후보는 됐잖아요. 거의 네. 야권 대통령이었죠. 그 차이는 뭘까요? 지금 상황적으로. 그때는 이 보수 세력이 이회창을 중심으로 통합이 돼 있었죠. 그만한 권위가 있었고 이회창 한마디면 그러니까 가령 이회창이 총선 때 공천을 다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군말 못하는 완전한 그 보수의 힘을 다 장악을 했으니까 그거는 뭐 엄청난 권위가 있었는데 지금 뭐 한 요번에 그 김건희 그 저 공천 그게 다 전형적인 모습 아니에요. 김건희는 내 사람, 내 신세진 사람 얘도 넣어야 되고 얘도 내고 얘도 내고 한동훈은 거기에 맞서서 커트하고 그 하여튼 지저분하게 서로 그 먹이 싸움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부부네가 신세진 사람 신세가품으로 공천 주려고 그러고 한동훈은 자기 사람도 좀 심어야 되겠지만 윤석열 부부의 요청대로 공천하다가 진짜 큰일 나겠으니까 하여튼 그게 다 빠그라져서 지금 현재 모습이고 108석밖에 안 된 거고 이런데 지금 국힘당 내에서 한동훈과 명운을 함께 하겠습니다. 보이나요? 한 대여섯 명밖에 안 보이던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최혜병 특검법이라든가 입법적인 과제를 제시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추진력 있게 그 응대를 못하는 것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력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거죠. 네.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거예요. 네. 네. 당장 뭐 추경호가 밟아버리는데요, 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부상하면 거기에 이제 과잉된 그 뭐가 붙어요. 그러니까 한동훈한테도 실체보다도 여권에 훨씬 힘 있는 그 라이징 스타 같은 이미지가 너무 많이 부여됐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이렇게 설레발을 막 친 거죠. 근데 뭐 라이징 스타는 무슨 개뿔 저는 이렇게 함부로 과소평가하는 건 아닌데 네. 윤석열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지 기반에 비해서 훨씬 힘을 잘 행사하는 파워맨인 걸 인정하거든요. 근데 한동훈은 그동안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나라면 김종인 밑에라도 기어가서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자기 사람 만들 것 같아. 뭘 했냐고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그냥 막 짚어볼게요. 하다못해 그 구 여권의 약간 그 물러선 노익장들, 야권에 등 돌린 사람들, 네. 이상한가? 천정배 이상한가? 하여튼 네. 내 사람으로 만들기 네. 위해서 뭐 부지런히 할 거 있잖아요. 정치 작업들을 세력 확장을 위해서 그게 매일매일 들썩들썩 움직이는 게 정상인데 맨날 반신욕하고 있다며요. 뭐야 도대체. 물론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지만은 그렇대요. 네. 그 이 얘기를 좀 이렇게 말미에 좀 하고 싶은데 여하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공과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뒤따를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는 게 여하간 윤석열 정부의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출범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어떻게 보면 비판 그리고 마지막에 실망 이런 것들이 교차된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귀책 사유들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평가를 좀 하는 움직임들도 최근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디 언론 신문 칼럼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께라는 제목으로 올 초에 쓴 거예요.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2번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문재인 시절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책임자 아니지만 민주당의 연속성으로 반성을 해달라 그런 건데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은 이제 할 만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과도해 갖고 네. 막 문재인이 뭐 악한으로 묘사되더라고. 그거 아니고 그러니까 윤석열과 문재인이 한 패로 협잡을 했다 이런 논리를 주장한 사람들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비겁했던 거죠. 검찰이 고개 쳐들고 대통령을 짓밟으면서 세력을 클 때 왜 대통령의 힘과 그 많은 의석을 갖고 눌러버리지 못했느냐에 대한 원망이지 무슨 문재인이 악이 그렇게 또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윤석열을 키워서 지금 수사받고 있는데 뭐가 한패야.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문재인 시절에 대해서 가슴 아프더라도
민주정부 4기를 세우자라고 하는데 그 모든 기가 찬란할 수는 없어서 그 1대 김대중, 2대 노무현까지는 우리가 자랑할 만해요. 근데 3대 문제는 반성기여야만 할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옛날 군부가 실질 통치를 했던 그 체험이 있었듯이 검찰을 중심으로 한 국가폭력기구가 국가공조직이 사실 고위공직자도 검찰과 유사한 그런 게 있거든요. 지배 상층부가 한없이 부패하고 무한 권력을 누리면서 자기 편의적으로 국정을 행사했다는 부분을 너무나 손대지 못한 문재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죠. 민주당이 청문회 하는 동안에 우리 다 봤잖아요. 우리 사회는 엄청 맑아졌거든요. 이제 다시 부패해져 가는 중이지만 하여간 블랙머니, 뒷돈으로 모든 게 거래되고 자리도 얻고 승진도 하는 세상은 더 이상 아닌 건데 기자 왔다고 무조건 봉투 다 주던 세상 더 이상 아닌데 윗대가리는 너무나 부패한 게 하나도 안 바뀌고 저랬구나를 이번에 다 봤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청렴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 혼자 청렴한 거야. 대통령 자리에 오른 거는 세상을 청렴하게 만들라는 건데 자기가 돈 안 받고 네. 자기가 깨끗한 걸로 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가슴 아파도 또 조국 대표도 같이 문재인 시절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하고 사운드라고 좀 그럴 여유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좀 지지자들, 양지지자들 봉합하자 그러는데 저는 그 말의 내용을 꿰뚫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대중 지지자가 노무현 지지자고요. 문재인 지지자가 이재명 지지자예요. 근데 친명이라고 구분되는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은 불순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친문이라고 해서 지금 이재명을 공격 누군가 어느 집단이 한다면 사실은 국힘의 파견 세력인데 위장해서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진보 분열을 위해서 나는 이재명만 지지해 나머지는 다 죽일 놈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난 그 사람들도 대단히 수상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끝으로 그 추석 그 이후에 전국이 좀 어떻게 좀 흘러갈지 전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자 우리가 잘 싸우고 있잖아. 이 잘 싸우는 모습을 보여서 나는 꼭 이제 3선하고 4선하고 다음에도 점수 많이 따서 될 거야. 이렇게 통상의 세월처럼 의정을 하는 의원이 더 많을까? 내가 국회의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가 결단나게 생겼어. 의원직이 어떻게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무도한 정권을 빨리 스톱시켜야 되겠어. 이 생각에 지금 온몸을 던지려고 하는 의원이 더 많을까? 왔다 갔다 해야 헷갈려. 근데 후자. 이 정권을 스톱시켜서 정상적인 나라로 되돌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의원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시민사회는 지금 얼마든지 준비돼 있어요. 근데 박근혜랑 뭐가 다르냐? 박근혜는 때는 시민들이 앞장섰고 정치가 따라왔어. 그때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저 문재인 당대표가 제일 늦게 탄핵 얘기를 했다니까요. 시민들이 먼저 앞섰고 지금은 거꾸로예요. 정치가 좀 뭐 참 삐끗해서 국회의원들 감옥 좀 가도 되잖아. 뭐 잘못돼서 죽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뭐 지금 정청래 의원은 그런 거 두려워 안 할 거라고 난 굳게 믿어요. 그런 용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정말 가마솥에 정말 그게 보여요. 그냥 온갖 분야가 다 그래요. 근데 이걸 그 조국 대표가 말 잘했는데 쇠빙선 얼음이 꽝꽝 얼었는데 뚫는 배 되겠다는 거 있잖아요. 그 쇠빙 이 빙하를 뚫는 그 역할을 죄송하지만 정치인이 해야 되는데 그 정치인이 쇠빙을 하는 역할은 지속적인 폭로도 있고 뭐 폭로 갖고 안 되면 그걸 장외로 끌고 가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령부
이 하여튼 세상을 바꾸는 그 사령부 노릇을 정치권이 하는 수밖에 없고 그런 각오를 가진 현역 민주당 그리고 조국 혁신당 의원들을 믿는다 그 생각을 얘기합니다. 네.